자,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빅매치. 보통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제 우승하고 지는 자가 뭐 준우승한다. 이런 식의 구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다른 건 뭡니까? 리버풀이 시티를 잡아서 리버풀은 우승할 것 같아요. 시티가 준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맞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리버풀이 뭐 스코어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시티를 거의 발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치렀거든요.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새벽입니다. 2일 오전 1시에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필드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경기 전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돼 있었어요. 맨시티는 익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공식전에서 6경기 무승, 그것도 1무 5패, 5연패를 하다가 토트넘한테 2번 진 걸 포함 5연패 그렇죠. 하다가 황인범이 있는 페이노르트에 1무하면서 공식전 6경기 무승 중이었고요. 그중에 프리미어리그만 치면 3연패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공식전 15경기 무패 14승 1무 뭐 엄청난 슬롯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감독들 중에서 초반 성적 역대 기록을 매 경기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펩은 자기 커리어 최악의 부진, 슬롯은 프리미어리그 신입 감독 역사상 최고의 성적, 굉장히 상반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맨시티는 페이노르트와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게 3대0으로 앞서다가 3대3 무승부가 된 거기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는 조금 패배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였고요. 리버풀은 반면에 레알을 상대로 2대0 승리. 물론 레알도 부상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15년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좀 호조를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기에서도 홈에서 리버풀이 맨시티를 압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전반에는 거의 신바람을 낸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좀 맨시티를 압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반 12분에 살라가 환상적인 크로스를 오른쪽에서 보냈고 코디아코가 침투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압도하는 상황에서 득점이 안 나오면은 맨시티의 어려운 흐름으로 가는 게 이제 리버풀의 최근 맨시티 맞대결 흐름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초반에 골이 나오면서 리버풀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나왔고요. 역시 마무리는 살튜브. 네, 마무리는 살라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리버풀의 조직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에 거의 전반 내내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후반에 그래도 이날은 후뱅 디아스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센터백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반에 아칸지를 스톤스처럼 거의 포어 리베로로 사용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제레미 도쿠와 사비뉴 교체 이후에는 거의 맨시티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수비를 좀 고려한 건지 공수 밸런스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선수들로만 채웠거든요. 근데 후반에 말씀하신 뭐 도쿠 등이 들어오면서 도쿠는 이날 교체로 좀 늦게 들어왔는데 드리블 돌파 성공이 이제 옵타 기록상 6번. 그냥 뭐 측면을 찢었어요. 그냥 춤을 한번 추면은 수비가 한 명 벗겨져 나가는 거의 그 수준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때 살라가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거의 1대1 상황이었는데 골대위로 날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쉽게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제레미 도쿠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드니까 슬롯 감독은 일단 원래 센터백이었던 자렐 콴사를 라이트백으로 놉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레미 도쿠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락다운이죠. 후반 33분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좋은 이제 침투로 오르테가에게서 반칙을 얻어냈고 이게 페널티킥이 돼서 살라가 이걸 마무리해서 쐐기골을 넣었고요. 살라는 부진한다 경기력 안 좋다 했지만 결국에는 1골 1도움으로 또다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맨시티도 한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판다이크가 걷어내는 건지 아니면 패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짧은 패스를 줬어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던 더브라이너가 그대로 와서 슈팅까지 했는데 켈러가 각도를 잘 좁혀서 다리 사이로 공을 통과시키지 않게끔 하면서 막아냈습니다. 네, 이날이 양 팀 모두 알리송과 에데르송이 없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 골키퍼는 기대 이상의 것을 해줬고 한쪽 골키퍼는 엄청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막을 걸 못 막아줬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맨시티는 7경기 무승, 그 다음에 리그에서는 4연패고요. 만수르 구단주가 팀을 인수한 2008년 이후로 리그 4연패는 처음입니다. 당연히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게도 리그 4연패는 감독 경영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리버풀은 맨시티를 잡으면서 2위권인 아스널, 첼시와 승점 9점 차로 선두 질주를 했습니다. 슬롯 감독 체제 첫 20경기에서 18승 1무 1패로 대단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 만약에 우승컵에 들어올리면은 리버풀 팬들은 마치 빌 샹클리와 밥 페이지가 이룩한 그런 그 왕조처럼 위르겐 클롭 감독과 아르네 슬롯 감독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슬슬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슬롯 감독이 지금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날 맨시티 리버풀 경기에서 나왔던 또 다른 이색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리버풀 팬과 과르디올라 감독이 신경전을 벌인 일이었는데 리버풀이 경기 승리하는 게 보이니까 리버풀 팬들이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너는 내일 아침 경질될 거야 라는 이제 챈트를 시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영국에서는 그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챈트죠. 그냥 상대 감독이 부진하면 무조건 나오는 그 테나우 감독도 여러 번 이제 들었던 그런 멘트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긁히려면 엄청 잘하고 있는 감독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긁히거든요. 뭔 소리야 이러는데 실제로 못하고 있어야 긁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실제로 못하고 있었고 손가락 6개를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펼치면서 나 리그 우승 6번 했다. 이러면서 긁혔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이게 경기 끝나고도 과르디올라 감독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확실히 조금 이 멘탈적으로 몰려있는 게 없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상당히 이제 무리뉴스러운 무리뉴 에티크한 그런 행동이었죠. 그쵸. 무리뉴 감독이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메뉴 시절에 막 몰리면은 계속 리스펙트 이러면서 자기 우승 많이 했으니까 리스펙트 하라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런 행동이 간만에 나온 게 역시 몰리면은 수세에 몰리면 감독들은 어떤 신호가 바로바로 온다. 클롭 감독도 리버풀 팬이 아시겠지만 한창 좋을 때는 막 그런 호인이 없다가 좀 이렇게 실제로 안 좋을 때 좀 이상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속된 말로 졸렬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행히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경기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맞을 수도 있다. 이 결과에 경질당했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서 이룩한 어떤 업적 그다음에 그런 위치가 아니었으면 사실 경질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상황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경기 전에는 내가 문제가 있다면 계약이 남아있어도 맨시티에 머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자기 감독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조금 당황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4.4%까지 낮아졌어요. 원래 9점 얼마였는데 한 경기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85.1%로 상승을 했고요. 2위가 아스널인데 아스널이 9.8%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리버풀이 무난하게 우승을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물론 지금 12월에만 경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12월이 다 지나봐야 이제 좀 우승팀 윤곽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긴 해요. 슬롯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서 동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여러 번 뒷심으로 우승해온 감독이다라고 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요. 맨시티 다음 경기 노팅엄과 팰리스를 리그에서 차례로 만납니다. 만만치는 않아도 여기서 좀 기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팅엄이 리버풀을 잡은 유일한 팀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역습 축구에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팅엄 팰리스도 사실 못 잡으면은 이번 시즌은 진짜 챔스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맨시티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일정이고요. 리버풀은 뉴캐슬과 에버턴을 만나는데 둘 다 원정이고요. 물론 에버턴은 바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문제는 뉴캐슬과 에버턴 일정 사이가 72시간도 안 된다. 72시간이 안 돼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연전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선수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리버풀도 부상자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2연전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면 뉴스 올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수를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그렇죠. 보면은 그 토트넘이랑 리그컵에서 졌을 때 그때만 해도 뭐 그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될지 몰랐지만 그런 날도 뉴스들 쓰는 거 보면 뉴스들이 깜냥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살려서 그들 중에서 또 원석을 발굴하고 또 어떤 반전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요소로 쓰고 또 주전들의 체력도 좀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또 패배의 중요한 어떤 숙제가 되겠네요. 우선 맨유의 아모린 감독 지금 서서히 전술을 자기 색채로 입히고 있는 중인데 에버턴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반 34분에 레시퍼드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레시퍼드가 2골,
그 다음에 지르크제이가 2골 이렇게 넣으면서 4대0 대승을 거둔 건데요. 이날 지르크제이가 최전방으로 나서고 레시포드가 2선으로 나섰는데 실제로는 포지션 체인지가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네. 레시포드가 더 위에 있고 지르크제이가 아래에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자주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르크제이가 연계에 강한 공격수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르크제이가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그러면은 뭐 아마드 디알로나 뭐 부페 같은 선수들이 이제 그걸 빼주는 패스를 받고 거기서 킬 패스 그러면은 레시포드가 질주하면서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상당히 잘 통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날 가장 빛난 선수는 앞서 말씀하셨던 아마드 디알로인데 오른쪽 윙백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도움을 기록했고요. 이날도 거의 MOM이었습니다. MOM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뛰어난 기여를 해줬고요. 뭐 이렇게 3-4-3 혹은 3-4-2를 쓰는 감독들이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윙백이 있으면은 그 뒤에는 풀백을 겸할 수 있는 스토퍼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첼시의 콘테가 되게 어떤 모범적으로 보여준 뒤에 많이들 참고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네. 빅터 모데스와 그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로 보여준 그림인데 여기서 지금 아모린 감독은 아마드 디알로와 그 다음에 누사이르 마즈라이로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커버도 가능한 마즈라이가 오른쪽 스토퍼로 있기 때문에 디알로가 좀 더 자유롭게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는 적중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의 디알로는 그 콘테 첼시 시절에 모제스랑 정말 비슷했습니다. 왜냐면 윙백 자리에 있는데 총알같이 튀어나가요. 진짜 엄청난 스피드로. 근데 모제스보다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 모제스는 역습 상황에서 공격 위주로 했는데 디알로는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디알로 본인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서 4골 중에 한 2골 정도 창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퍼드, 디알로 이 오른쪽에 추쳐 뛴 선수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막대하니까 압박을 세게 하면서 상대의 수비 어떤 실수를 많이 유발하고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공격이 잘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리그 홈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보데 글림트전에 이어서 2연승을 거뒀고요. 리그에서 4점차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거는 에릭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는 나오지 못한 기록입니다. 뭐야? 테나흐가 한 2년 반 길게 했잖아요. 예. 한 번도 없었다고? 리그에서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4점차 대승이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감독 차이가 물론 이 한두 경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체감이 나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또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모린 감독은 초반부터 말씀드린 3-4-2-1 포메이션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식하고 있고요. 사실 테나흐가 포백에 자기 축구에 맞는 선수로 다 맞춰놨는데 뭐 되겠어? 영입해야만 축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 많았거든요. 하지만 귀신같이 아닌데? 지르크제이랑 레시포드가 내 축구에 딱 맞는데? 이걸 테나흐는 못 봤음?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딱딱 맞춰가지고 딱딱하니까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인터뷰도 상당히 깔끔하게 하고 있고 메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왜 꼭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위권 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의 저 빡빡이들 중에서 신진 빡빡이인 슬롯과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직 풍성한 아모림 이 두 명이 빡빡이와 안 빡빡이를 대표해서 상승을 타고 있고 기존 빡빡이 펩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메뉴 경기가 뭐 부임 후 처음 맞는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빅매치예요. 네. 아스날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원정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최근에 외대고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이제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맨유에 그리고 아모린 감독에게 처음 있는 그런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오렌티나의 에드와르도 보베 선수가 경기 중에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인테르 밀란과 빅매치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경기 중에 축구화 끈을 묶고 일어선 뒤에 갑자기 보베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덴젤 딤프리스가 딱 보더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의료진 바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유로 때 에릭센 선수 때 보던 거죠. 선수들이 딱 둘러싸고 이제 선수들과 이제 의료진이 힘을 합쳐서 처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 기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 옆에서 막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선수들도 이런 상처가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리고 몇몇 선수들이 굉장히 충격을 심하게 받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어진 경기를 그대로 속개하지는 않고 남은 경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잔디 위로 구급차가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뭐 빠른 처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딱 싣고 나가면 좋을 텐데 잔디까지 안 들어가고 구급차가 좀 머뭇거려서 이게 처치가 맞냐?
이제 그 프로토콜이 제대로 이제 공유가 돼 있는 게 맞냐라는 약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보벤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뭐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 호흡이 멈춰 있는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뇌를 비롯한 장기의 손상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검사 결과 없는 걸로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아마도 기대컨대 에릭센처럼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심장 문제라기보다는 뇌전증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간질 발작에 가깝다는 게 소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뇌를 본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나온 건 없대요. 네네. 그래서 경기 그대로 중단됐고 사실 피오렌티나 팬들에게는 이 심장마비라는 게 특히나 그렇죠. 어떤 고통스러운 아스토리라는 어떤 주장을 잃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 있었던 선수들한테는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들을 보면 아스토리 선수는 원정 경기 숙소에서 자다가 급사했거든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추모 행사를 지금도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을 뻔하니까 선수들이 좀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큰 비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베 선수가 로마의 유망주였다가 피오렌티나로 이적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팬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좀 기도하고 저희도 이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오렌티나는 성적이 좋아요. 최근에 연승을 엄청나게 달리면서 8승 3무 1패. 이번 경기 만약에 뭐 승리를 했다면 선두 나폴리를 승점 1점 차로 여전히 추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였거든요. 뭐 이런 팀 상황이 원체 좋은 만큼 뭐 보베 선수가 거기 또 일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황금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즌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